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 사회파 SF의 최근 성취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회파 그리고 SF 최근입니다. 성취는 마지막에 소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SF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번에 좀 제안받은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평소에 약간 두루뭉술하게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주제에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3개를 좀 관통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파 SF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사회파라는 단어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파는 마스모토 세이지가 사회파 추리소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조어한 단어이자 장르적 하위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리소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러면 왜 사회파란 말을 붙여서 기존에 있던 추리소설에 이런 재정의를 시도했는가라고 봤을 때, 문헌들을 보면, 당시 이제 순문학이 퇴조하고 대중문학이 융성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순문학에서 구현하던 이 사회를 어떻게 재현하고 어떻게 비추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대중문학이 융성하게 되면서 더 이상 소위, 순문학이 그것들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순문학에서 이런 얘기를 진행했을 때 그것이 대중들이나 혹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융성하던 대중문학 형식 중에서 추리소설 형식이 그 전에 순문학에서 하던 사회에 대한 어떤 반영들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착안해서 이런 개념들을 발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같이 하고 집필을 했던 이시카와 요시히로 같은 경우에는 사회파 추리소설에 대해서 혼란한 시기에 범죄 등이 일어나는 배경으로 사회를 놓고 그것의 추리라는 장르 형식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통해 사회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회파 소설 혹은 사회파 추리소설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파 SF라는 것을 정의했을 때, 이 사회파 SF는 그 사회파 추리소설의 정의를 빌려와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시기의 사회를 놓고 그곳에 SF라는 장르 형식을 통과시키면 사회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라는 것들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실은 사회파 SF란 말을 사용은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식 문건의 연구서에서는 조어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조어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론, SF 이론에서도 그렇게 언급된 적이 많지는 않지만, 유독 한국 언론에서 한국 SF 작가들이 이야기할 때 사회파 SF란 말로 정의하는 작가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파 SF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 제가 앞에 메인 타이틀로 최근 성취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최근 20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왔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로 현재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SF를 통과시키려면, 자, 그러면 SF가 무엇인지를 좀 협의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어두게 된다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사회파 SF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현실 문제를 다루는 사실주의 문학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섭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SF를 되도록이면 대중 매체이자 대중 현상 혹은 장르의 형식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협의 SF를 그 안에 통과시키려는 작업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파 SF가 그럼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법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사회파 추리소설이 탄생하던 시기와 한국 SF가 대중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맥락을 갖춰가던 시기의 배경들이 제법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60년대에 그 사회파 추리소설에 대한 개념들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그 사회파 추리소설에 대한 것들이 대중적으로 올라오는 게 90년대에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부터 사회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도 사실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인 맥락, 어저께 사실 지정학적
네, SF에 대한 발표를 같이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한국의 SF 텍스트들이 그런 지점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사회에 를 통과하는 SF의 장르적인 어떤 가치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파 SF란 말을 써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예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명훈 작가 앞에 제가 처음 제목 표지에 옆에 있었던 게 배명훈 작가의 타워의 영문판 표지인데 타워를 소개할 때나 이서용 작가 한국 SF 어워드에서 한 2회 정도 계속해서 대상을 받고 있는 작가인데 그 작가를 설명할 때 이런 수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분화해서 사회파 SF들이 다뤄온 주제들을 조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이후에 시대상에 나타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본격화된 사회 혼란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90년대 거품 경제 이후에 대표적인 사회파 추리 소설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많이 됐고 영화되기도 했던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들이 현대적 사회파 추리 소설을 분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모토 세이지의 정의를 다시 한번 빌려와 보면 사회파 소설에서 사회는 그 사회 전체나 배경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회악, 그러니까 불균형적이고 문제시되는 어떤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파 소설에서 그러니까 사회의 장르를 아까 통과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부조리함과 사회 악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부분들의 장르가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사회파 SF라는 것도 정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회라는 것은 사회악으로 불균형하고 불안정적인 사회악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SF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F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바꿔오면서 계속해서 그 외연을 확장시키고 변모하고 있는 장르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후기 구조주기 이후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모든 장르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SF뿐만 아니라 판타지나 로맨스, 추리, 무협과 같은 동양풍의 모든 장르들에서도 이런 변모들을 계속해서 겪어오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장르의 외연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확장되고 또 뒤섞이는 그런 지점들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의 이제 소스들을 빼서 SF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면 사실주의가 왜냐하면 일본의 예를 들어봤을 때 순문학에서 대중문학으로 넘어오는 전환기에 나타난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재현하지 못하는 근대 과학기술의 논리성을 토대로 상상한 다양한 사고 실험의 재현 형태라는 지점들을 하나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한국의 사회파 SF라는 것을 정의할 때도 이 지점들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파 SF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필요할까? 한국이 어떤 사회를 문제시하는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고 있는가, 그 역사 사회적 시각의 여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SF라는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진 장르를 그 안에 통과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이지만 아까 말했던 사실주의 문학에서 그려내거나 재현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근대과학 이후의 논리적 합리성에 의해서 그려내는 지점들이 있는가. 조금 더 사실 협의로 들어가다면 수빈이 얘기했던 아주 인지적 소외라든지 아니면 노분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전혀 다른 상태의 세계를 이전과 다르게 그리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결합해서 몇 가지의 작품들을 가져왔는데 좀 궤도가 그려지는 것 같고 요 짧은 한 1, 20년의 사이에서도 꽤 많은 형태 변화가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파 SF가 문제시하는 사회 악들을 조금 추려보았는데 고도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상실되고 부정되는 다양한 가치들, 그러니까 노동 문제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점들도 나타나고 여성, 장애인, 퀴어 등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조의 미진함들을 지적하는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성장주의의 폐해로 남은 결함과 재난 상황에 대한 무책임함과 비정함, 요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사실 90년대부터 다양한 사회적 재난 형태 바로 작년에도 있었던 그런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회적 국민에 대한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나타난 그 재난 상황 자체와 그것을 후속 조치하는 국가 혹은 사회
혹은 민중이라는 것들에 대한 지점들도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소결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분야는 사실 SF의 특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판타지나 웹소설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회적 현상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인스턴트하게 즉각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그것들을 소재와 문제화 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변을 쌤 어제 이제 대만 게임의 그 정치성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한국 웹소설도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한 부분들이 팡팡 터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접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작품들은 이와 같은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궤도를 좀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작 시기의 차이도 나는 것도 있고 그때 발생한 사건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파 SF라는 말을 전면적으로 언론에 나타나게 했던 배명호 작가의 타워입니다. 2009년 출판작이고요. 서울의 모순과 부조리를 집약시켜 공간한 거대 타워인 빈스토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액자식 연작으로 이어놓은 소설집입니다. 그 다음에는 김창규 작가의 우리가 추방된 세계입니다. 16년도에 출간이 됐고 세월호 사건을 거의 그대로 비틀어서 역으로 재현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후 세대들에 대한 책임, 그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이파 SF라고 아마 키워드를 만약에 검색하신다면 가장 노출이 빨리 되는 작가는 이서영 작가입니다. 이서영 작가 첫 번째 소설지가 악어의 맛 그리고 유미의 연인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의 문제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들이 굉장히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침투하면서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서영 작가부터는 거대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이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악에 대한 지점들까지 좀 쪼개지고 해체되는 어떤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경희 작가의 우리가 멈추면이라는 단편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우주에서 노동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조합 에 대한 개설과 그것에 대한 고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두 작가는 굉장히 사실 이거의 사회파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지만 저는 2020년대 이후에 사회파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도 역시 포섭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너울의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에서 편의와 기술 발달에 의해서 고도화된 사회에서 그 경험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첨단한 지금 저희 발표하고 있는 이 강의실도 엄청나게 첨단이죠. 엄청 부러웠습니다. 이런 데서 강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첨단 기술들이 그래서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어떤 지점들을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으로 보여주는 게 심나울의 작품이었고 곽재식 작가의 초공간 도약 항법의 개발 역시 그런 지점들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조금 10분여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파 SF 최근 성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명훈의 타워입니다. 높이가 2,408m 있고 674층에 너비가 5km에 육박하는 빈스토크라는 타워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직의 세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설국열차가 처음 개봉됐을 때 수평이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계급적 사회 그리고 기생충이 나왔을 때 수직의 사회를 얘기했는데 사실 SF 팬덤들은 그 전에 배명훈이 한국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수직적 사회를 구조화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사실 정치적 체계와 사회적 구조들이 다 재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그 삶에 대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수직주의자, 수평주의자들도 역시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여론을 감시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안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시하는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들이 그 자연예찬이라는 그 어쨌든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안에 각기 다른 소설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연예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 2008년 이제 2009년에 이게 나왔고 2008년 그 즈음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
언론이나 특히 여기서 이제 인터넷 공간, 웹 유저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좀 제기돼서 마지막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지던 어떤 맥락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이 떠오를 만한 굉장히 집중적인 묘사들이 자연 예찬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명박이라는 그 대통령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숫자 2에 메가바이트를 해서 우회하는 방식, 그게 이후에도 계속 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반영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타원의 개발 계획, 그것들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이루어진 행적, 집행들,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참사뿐만 아니라 그게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반복되던 한국의 재개발 이슈들에 대한 재현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광장을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2008년부터 광우편 시위 때 그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것과 그것을 보지 않고 외면하려던 그때 정부의 행상들이 이 상태를 통해서 그대로도 사실은 알레고리화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SF라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협의 SF를 통과시켰을 때 한국의 사회파 SF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시작은 타워가 아주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조리를 그렇게 재현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09년에 촛불이 한참 이제 막 민중들이 촛불을 들고 나갔던 것들에 대한 경험이 내재되고 있던 그 시점에서 했던 것이고,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도 서비스가 이제 막 2007년도, 6년도, 7년도부터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들이 점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그 희망감이 여기서 좀 남아 있는 게 재미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카라마칸 배달사고에서 같은 경우에는 웹 유저들이 정부나 기관 혹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 분실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처해주지, 효율성에 의해서 대처해주지 않는 것을 웹 유저들이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이제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희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뭐 배명호 작가의 타업뿐만 아니라 리치 브라더 같은 영국의 소설들 같은 곳에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권력 이런 것들의 중요성, 그런 것들, 그러니까 리치 브라더들이 빅 브라더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아직 2000년대 초반,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온 시점에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들이 여전히 대안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더 큰 걱정거리면 안 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고 실험들이 그 당시에 가능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한국 SF의 SF 한국 사회에 SF를 통과시켜 드러나는 사회 악들은 부조리의 심화와 권력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수식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빈 스토크가 이런 것들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창규 작가의 우리가 추방된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추방된 세계는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근미래의 지구의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가 지금과 달리 세계적으로 좀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가 단위는 유지하고 있는 세계를 그립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수학여행이 4월 16일로 잡혀서 우주선을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학여행은 계획된 것이었고 이 지구가 멸망에 이르는 것에서 아이들을 지구 밖으로 피신시키려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 장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밖에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아이들이 나라고 하는데 승강장에서부터 부모들이 이제 정부의 요원들에 의해서 총격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가만히 여기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겪었던 세월호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세계에서는 어른들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아이들을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한 방법을 너무 직접적으로 문학적이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이 김창규 작가의 좀 그 힘인 것 같습니다. 김창규 작가 필력과 안에서의 문장력 그리고 구조를 통해서 이것들을
요소로는 유치하나 작품 내에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게 굉장히 문학적인 성취로 풀어나가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한국 사회라는 그 책임지지 못하는 한국 사회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지점으로 SF적 요소들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소영 작가의 악어의 맛입니다. 이소영 작가는 본인 스스로가 소설 쓰는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자신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과 그것을 구현하는 지점들을 잘 소설에 반영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SF를 쓰신 작가분들 중에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작가님들이 꽤 계시고요. 그런 문제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소영 작가 외에도 대표적으로는 정보라 작가님이 계시고요. 정보라 작가님은 항상 어디에 나오실 때마다 데모하러 가자고, 잠깐만 나중에 시간 나시면 데모하러 가시죠라고 얘기하시는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정보라 작가님은 SF와 판타지를 섞어서 그런 것들을 꽤 많이 하시고, 이서영 작가님도 그렇지만 초창기 작품들에서는 다분히 SF적인 상상력들이 더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어의 맛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나왔는데 굉장히 구조적인 결격들을 다루면서도 사실은 SF적인 것들이 아주 라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자체로 사이파 SF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후에 나타난 사이파 SF의 성격들을 만들어낸 기반이 되는 작품집으로 악어의 맛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SF라는 장르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사고 실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2022년도에 출판됐던 유미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회에서 모든 인물들이 다 투쟁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투쟁입니다. 재미있다고 하긴 그렇죠. 처절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런 스펙트럼을 가져간다는 게 센서티브,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길을 모색하는 지점. 로보를 위하여서는 배달 노동자 친구를 잃은 소년이 친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 투쟁을 하는 것. 당신은 나를 기억하는 해에서는 절망적인 환경에 놓인 이들이 환경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한때 신이었고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가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가게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전체 EV는 기계만의 다름없는 노동자, 부품만의 노동자들 노동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구제 신청서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구제 신청서에서는 저승사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존재를 데려가면서 일어난 부조리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기 어려운 지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는 게 이서영 작가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분히 그리고 굉장히 현장적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좀 잘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경희 작가의 그 너의 다정한 우주로부터라는 소설집에 우리가 멈추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우주에서 그 노동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응하는 사측과 사회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부인들을 안에 소위 말하는 프락치로 넣어갖고 노동조합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왜곡해서 보도함으로써 대중들이 그들을 폭력적이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지금도 사실은 여기 성균관대 바로 나가면 이제 해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도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요 안에서 우주라는 공간 내에서 그 정도로 사실 기술이 발달해 있고 모든 것들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음에도 이런 구조적 결함이 결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022년도에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를 본다면 충분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느 문제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나머지 두 작품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포섭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너울의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에서 보면 근미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굉장히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지점들로 풍자하고 있는 세상을 그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고 그 발달된 구조 내에서 사람들이 아주 잘 논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여기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곽재식 작가의 초공간 도약 항법의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주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초공간 도약 항법의 개발은 그 웹상에서 전문을 그냥 바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데 웹상에서 보시면 금방 읽히고요. 어쨌든 초공간 도약 항법이 개발이 됐는데 그 연구소에서 공공문서 쓰는데 공공문서의 표현법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첨단 기술과 논리가 집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나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었고 혹은 되게 미시적이어서 전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아닌지 몰라도 개개인에게 어떤 한 지점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5년 이후 한국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 SF 작품들 역시 한국에서는 사회파 SF로 분명히 저는 포섭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거대한 사건 이후에 그것에 대한 앤솔로지라든지 그것에 대한 목소리 내기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문제시해서 비판적 사고 실험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사실 아울러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파 성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2000년대 이후 사회파 SF가 등장한 것들이 20세기 등장한 것들부터 궤도를 좀 보면 사회 구조나 거대한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문윤성 완전 사회를 쓰기도 했지만 그 월드컵 특공작전이라고 한 2, 3년 전에 미발표된 작품들을 이제 아작 출판사에서 수집해서 발행한 작품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월드컵 특공작전이라고 이제 표제가 묶였는데 거기서 보면 한국의 그 당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까 마치 김창규 작가님이 세월호 사건을 가져왔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임태현 선생님의 발표나 이런 데 나왔던 것처럼 복거일이라든지 다른 작가들도 당대 사건들을 문제시하고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오게 되면 그런 지점들에서 물론 아까 배명훈 작가라든지 김창규 작가 같은 지점들이 있지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문제들에 천착을 하면서 노동권, 그다음에 직접 겪었던 재난적 사건, 그리고 아까 이제 이서영 작가의 후반부 작품부터 나왔던 굉장히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그 파편화되어 있지만 개인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갖고 그것이 구조의 문제라면 구조 혹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면 인식을 문제시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그 예언은 아니고요. 맥락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거대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해서 사회파 SF의 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시적인 지점들이 더 부각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최근에 보면 미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거대 부분들이 다시 또 문제시 될 것 같은 상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될 거고 하지만 미래의 세계들이 그리거나 문제시되는 세계 혹은 그 안에서 사회학을 그리는 문제들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파편화되고 해체되는 상태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역시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소재화하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웹소설에서 SF라는 장르가 계속해서 확장 가능성이 넓어진다고 봤을 때 이런 지점들 역시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이어지는 맥락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 사회파 SF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